네, 업데이트가 많이 늦었습니다. 업로드가 많이 늦었던 관계로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미리 받아놓은 주제입니다. 시청자님 한 분께서 꼭 이 테마를 다루어 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많이 늦었죠? 보고 계시죠? 우리 우정원 선생님께서 특별히 요청하신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임신구토, 입덧, 네, 임신 5조. 오늘 특별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입덧을 흔히 morning sickness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뭐 아침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 종일 일어나는 일인데 어쨌든 널리 쓰이고 있는 표현은 morning sickness. 의학 용어로는 에너시스 그라비디움이라고 합니다. 에너시스 그라비디움. 의학 용어. 그러나 널리 쓰이고 있는 용어는 morning sickness. 우정원 선생님께서 특별히 다뤄달라고 제게 근 한 달 전에 요청을 하셨죠. 네. 노고에 감사드리며 다음번 방송하실 때 임산부 특집 한번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신 초 입덧 증상이 사람마다 다를 것이고 심한 사람은 정말 고생 많이 하거든요. 어느 분은 현기증, 구토, 저녁이 되면 몹시 춥고 다양한 증상별 삶침자요법 정리해 주시면 임산부들에게 큰 힘이 되어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 남자들이 전혀 알 수 없는 고통을 조금 더 덜어주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보다 끝에 이 말씀에 제가 꼭 이거 방송에 반영해야 되겠구나 라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병의원에 남성과 여성의 분포를 보면 여성들이 더 병원을 많이 찾지요. 그런데 여성들의 질환은 생리와 관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잘 알 수 없거든요. 여기 그림 보세요. 지금 부인이 임신 입덧으로 심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표정을 보세요. 남자들이 전혀 알 수 없는 이 카툰의 밑에 대사를 보면 오늘 아침은 누구한테 부탁하기에 좋은 때가 아닌 것 같아. 경상도 남자들은 밥 먹자, 자자. 이 대표적인 표현이라면서요. 아니면 용서해 주시고. 어느 여성학자가 여성은 이와 같은 리모컨이고 남성은 이렇게 단순하다. 리모컨이. 남자들이 전혀 알 수 없는 질환. 그렇습니다. 여성 생리질환 그리고 임신과 관련된 질환들. 오늘은 특히 임신 입덧입니다. 임신 구토, 입덧, 임신 중의 구토. 우리 우정원 선생님께서 주신 질문 같이 토론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임신협회라는 곳이 있네요. 이곳에서 빌려온 글. 메스꺼움과 구토는 임신의 첫 징후 중 하나일 수 있으며 대개 임신 6주경에 시작됩니다. 그것은 하루 중 어느 때라도 발생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여성에게는 임신 12주 후에 중단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임신 기간 내내 입덧에 시달리는 분들도 있다.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우리 방송을 보시고 특히 유튜브에 댓글 주신 분 어느 분의 말씀을 빌리면 그러니까 다 좋은데 자석어디다 붙이면 돼. 자석어디다 붙이면 돼. 결론부터 말해. 이러시는 분들이 종종 계셨어요. 뭘 그걸 길게 얘기합니까? 결론만 말씀해 주세요. 이러시는 분들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춘향전 마당 놀이를 갔어요. 그런데 춘향이가 내내 부당한 대우를 받네요. 언제 어디서 출두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이 하이라이트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장면 보기 위해서 가셨지만 그러나 그에 앞선 장면들을 보셔야
이 하이라이트 장면이 공감이 가시죠. 그리고 희열을 느끼잖아요. 그렇습니다. 의학은 전후 문맥을 다 살펴야 돼요. 다 필요 없고 입덧 어디에 자석 붙이면 돼. 이렇게 단순한 버튼 2개만 가지고 계신 분들 끝까지 봐주세요. 여성들은 복잡한 리모컨이거든요. 삼두인께서도 지적하셨어요. 의자는 의안이 심중에 반드시 응해야 할 것이요. 병이라는 것은 허라는 뜻이니 오직 손만이 깨달아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질병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부터 살펴야 원인을 살펴야 처방을 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입덧 그 전후 사정을 다 고려한 후 과연 삼침으로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함께 답을 구해보자고요. 의학과 비방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순수 의학적인 견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그래 입덧 자석 어디다 붙이면 돼. 그렇게 단순한 자석 사용 요법을 전해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의학을 논하는 곳입니다. 의학. 비법은 저한테 없어요. 그것은 딴 데 가서 알아보시고요. 의학적인 견지에서 왜 입덧이 일어나며 왜 사암침을 쓰면 낫는지 함께 토론해 보시겠습니다. 왜라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계속해서 미국 임신협회의 글을 빌려옵니다. 입덧은 당신이나 당신의 아기에게 해롭지 않지만 일단 안심하세요. 그렇게 해로운 게 아니래요. 입덧이. 물론 임신 5조라는 말이 붙으면 그것은 병적인 겁니다. 그러나 일단 입덧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과도한 구토를 경험하고 음식을 계속 잘 먹지 못하면 구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일반적인 입덧은 자연스럽게 왔다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특별히 처치를 안 해도. 그런데 하이퍼에너시스 그래비디움 임신 5조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영양분 부족과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해 심각해질 수 있으며 치료를 받지 않으면 산모와 아기에게 해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임신 5조 이것을 중점적으로 토론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임신 5조를 클릭해 보았습니다. 어떠한 증상들을 수반하고 있는지. 역시 미국 임신협회에 소개된 글 임신 5조 징후 증상 및 치료. 임신 5조는 심한 메스꺼움, 구토, 체중 감소 및 전해질 장애를 특징으로 하는 상태입니다. 가벼운 경우는 식이 변화, 휴식 및 제산제로 치료됩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경우에는 종종 어머니가 정맥 주사를 통해 수분과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병원에 입원해야 합니다. 먼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상의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물을 복용하지 마십시오. 산모뿐만이 아니라 아기에게 상당히 해로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탈리더마이드라는 약이 있었습니다. 탈리더마이드. 1957년 독일, 당시는 서독이었어요. 서독의 제약사 그레넨탈은 진정제나 수면제용으로 탈리더마이드를 판매했습니다. 그런데요, 임신한 여성의 입덧 방지용으로 처방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대 말부터 60년대 초까지 전 세계 46개국에서 이로 인한 기형아 수가 10,000명이 넘게 발생했습니다. 임신 후 42일 안에 탈리더마이드 단 한 알이라도 복용하면 100% 단지증, 손발이 없이 탄생하는 아이, 눈과 귀의 결함, 귀가 없거나 눈이 한쪽이 없거나 하여간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 더구나 비정상적인 심장 발달로
자연스러운 수명을 유지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아이들 등의 기형을 가진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이 밝혀졌다. 탈레도마이드 사건은 최악의 의약품 부작용 사례로 기록됐다. 그러니까 임신부들은요, 임신 초기, 특히 초기에 입덧 또는 그 외에 여러 자신의 질병을 이유로 전문의 또는 한의사 등등과 상의하지 않고 함부로 약을 복용하면 기형아라는 심각한 문제를 직면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강조드리면서 일단 약 복용은 가급적이면 특히 임신 초기에 가급적이면 줄이자. 물론 약이라는 것은 약을 썼을 때 유익성과 약을 썼을 때 유해성을 비교해서 유익성이 유해성을 상회한다고 확신되면 이때는 유해성을 무릅쓰고 쓰는 겁니다.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다 그러면 써야죠. 그러나 자기 스스로 약을 구입해서 드시거나 하다 보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삼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시 임신협회의 글.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대부분의 임산부들은 어떤 종류든 입덧을 70%에서 80%가 경험한다고 해요.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병원에서 치료한 사람들에 의해 적어도 6만 건의 극심한 입덧이 보고되지만 많은 여성들이 집에서 치료받거나 그들의 의료 제공자와 외래 환자 치료로 치료받기 때문에 그 수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심한 메스꺼움은 호르몬 수치의 상승으로 인한 것으로 믿어집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원인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임신 입덧의 증상은 대개 임신 4주에서 6주 사이에 나타나며 9주에서 13주 사이에 최고조에 달할 수 있습니다. 임신 입덧이 아니라 임신 5조입니다. 심각한 구토증. 대부분의 여성들은 14주에서 20주 사이에 약간의 안도감을 받지만 여성의 최대 20%는 임신 중 나머지 기간 동안 잘 들어주세요. 어떤 여성은 임신 기간 내내 임신 5조로 고생할 수 있다. 극심한 입덧의 예방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라는 글이에요. 방법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임신 5조로 인한 또 다른 증상들을 보면 심한 구역 구토, 음식 혐오, 음식만 보면 구토할 것 같아. 그래서 자꾸 거부하게 되니까 영양 부족이 되죠. 임신 전 체중의 5% 이상 체중이 감량될 수가 있고 배뇨곤란 또는 뇨량 감소, 탈수, 두통, 혼동, 기절, 황달, 극도의 피로, 저혈압, 빠른 심박수, 피부 탄력 상실, 2차 불안, 그리고 우울증 등등이 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임신 5조와 관련된 징후 및 증상들입니다. 임신 중 메스꺼움의 원인. 임신 중 메스꺼움의 원인은 여전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호르몬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호르몬이 관련이 있냐면 인간 융보막 생식선 자극 호르몬의 생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신 호르몬이라고 하며 수정란이 자궁 내막에 부착되면 신체가 생성하기 시작하는 호르몬입니다. 메스꺼움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같은 시간에 거의 정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명확한 연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 융보막 생식선 자극 호르몬 클릭해 봤습니다. 잘 봐주세요. 네, 인간 융보막 생식선 자극 호르몬 알고 보니 쉬운 거였어요. 이겁니다. 임신 테스트기. 그렇습니다. 요 두 줄 나오면은 임신이잖아요. 이때 관계된 호르몬이에요. 재택 임신 검사가 임신 여부를 어떻게 감지할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인간 융보막 생식선 자극 호르몬, 그것은 임신 초기 단계에서 중요합니다.
그것은 알이 수정된 지 일주일 후에 신체에서 감지될 수 있으며 이는 임신 검사에서 대부분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그것은 자라나는 배아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에 의해 생성되며 결국 태반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 육모막 생식선 자극 호르몬의 작용으로 배아가, 즉 수정된 배아가 자궁에 착상된 후 태반을 형성하도록 자극하는 호르몬이 바로 이 호르몬이었어요. 네, 인간 육모막 생식선 자극 호르몬, 이 호르몬은 수정되고 일주일이 되면 왕성하게 그것이 증폭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줄이 나오는 거예요. 이 호르몬의 영향으로. 그런데 이 호르몬 때문에 임신 우조가 발생할 수도 있다. 100%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렇게 믿고 있죠. 그 호르몬은 배아가 계속 발달함에 따라 그 호르몬의 수준은 2, 3일마다 증가하고 그 수치는 임신 6주차의 최고조에 달합니다. 나중에 그 호르몬이 몸에서 발견되지만 수치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태반이 형성된 후에는 점점 감소가 되어야 된다. 태반이 완전히 형성되면 프로게스테론 생산의 원천이 되고 난소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인간 육모막 생식선 자극 호르몬의 도움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높으면 잘 봐주세요. 유방암, 신장암 및 폐암과 같은 특정 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또 임신 중에 암에 걸릴 때 이러한 암에 걸릴 수도 있다. 너무 높으면. 그리고 너무 낮으면 자궁 외 임신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임산부는 이 호르몬의 수치를 병의원에서 진단받는 것은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분이 또 그러신다. 아니, 한의학 방송 맞아? 예전에는 원래 침쟁이가 수술까지 했었다니까요. 화탄한 뇌수술까지 했어요. 그러나 분업. 그래서 한의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서의학은 대체의학이잖아요. 대체의학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는 받는 겁니다. 요즘에 아이 낳다 죽는 산모 드물죠. 또 임신 중에 죽는 산모 드뭅니다. 영아 사망률도 많이 낮아졌고요. 인간의 평균 수명은 올라갔잖아요. 누구 탓이에요? 한의학 탓 아니에요. 서의학의 발전으로 이룬 업적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땐 활용하는 거예요. 또 상대의 영역을 서로 인정하는 겁니다. 너무 높아도 입덧이, 너무 낮아도 입덧이 생길 수 있대요. 이런 문제는 우리가 어찌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서의학의 도움으로 어느 정도 또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전문의와 상의하세요.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 입덧을 클릭해 보았습니다. 정의, 임신 중, 겹치는 내용이 있어요. 임신 중 입덧은 전체 임신부의 70에서 85%에서 발생할 정도로 흔한 증상입니다. 전체 임신부의 약 50%에서는 구역과 구토가 동반되어 나타나며 25%는 구역만 있고 증상이 없는 임신부는 전체의 25%에 불과합니다. 임신부가 느끼는 구역 및 구토를 증상의 발현 기간이나 구토양 등으로 중증도를 나누어 보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대개의 경우 증상이 지속적이었기 때문에 별 의미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잘 봐주세요. 임부 본인의 증상에 대해 스스로 느끼는 정도가 임상적 결정에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다니까요. 편차가 달라요. 임신 입덧, 임신 오조 등등의 편차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A, B, C 환자별로 맞춤별 처방을 할 수 있어야 올바른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나와요. 임신부 80%에서 마지막 생리 후
4주에서 7주 사이에 입덧이 시작되고 임신 11주에서 13주에 가장 심하며 대부분 12주에서 14주 정도면 사라지나 이 중 10%에서는 임신 20주까지 지속되기도 한대요. 이러한 임신 중의 입덧은 잘 봐주세요. 자기 보호 기전의 하나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는 모체나 태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외부 인자, 즉 음식이나 식물 내의 병원성 비생물 등으로부터 모체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증상이 발현되는 것이며, 예를 들자면 어떠한 특정한 음식을 먹을 때 구토를 할 때는 본능적으로 산모와 태아에게 혹 해로울 수 있다라는 자가 판단이 그 보호력이 발동돼서 음식을 거부하고 이미 먹은 것은 토할 수도 있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임신부의 임신 입덧은 태아에게 오히려 좋은 현상이다라고 받아들이세요. 아, 태아를 위해서 입덧하는구나. 계속 보시면 따라서 이러한 입덧은 배아 형성이 일어나는 기간 중 가장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입덧을 보인 임신부에서 유산율 및 태아 사망률이 더 낮다는 사실이 이러한 이론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신 기간 내내 나는 한 번도 입덧을 하지 않았어 하는 군과 입덧을 한 군과 비교해 보니까 태어난 태아의 성장 발육에 임신 입덧을 경험한 군에서 오히려 더 정상적인 성장이 이루어졌고 건강하게, 그리고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고, 입덧이 전혀 없는 군에서 저체중의 태아가 더 많았다. 따라서 입덧은 조물주가 산모와 태아 보호를 위해서 일시적인 현상으로 장착해 놓으신 시스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오히려 임신 입덧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는 모체나 태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외부 인자로부터 모체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증상이 발현되는 것이며, 입덧을 보인 임산부에서 유산율 및 태아 사망률이 더 낮다는 사실이 이러한 이론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도움을 받으시면 또 극복할 수도 있지만, 극도로 심각한 임신 중의 구역 및 구토를 임신 5조라 하며, 임신 5조의 발생률은 전체 임신의 0.5%에서 2%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신 5조의 정확한 정의는 없으며 심각한 구토 및 구역을 보이면서 다른 원인을 제외할 수 있을 때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진단 기준은 다른 원인이 없는 지속적인 구토, 급성 가사의 증거, 보통 많은 케톤료를 동반한다 및 임신 전 체중의 5% 감소가 있는 경우입니다. 또한 혈액 전해질, 갑상선 및 간 이상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임신 5조는 임신 제1, 3분기에 입원하는 가장 큰 원인이며 그중 28%는 재입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임신 구토, 입덧, 임신 중의 구토, 그리고 임신 5조 어디다 자석 붙이면 돼? 어디다 자석 붙이면 돼? 네, 어디다 자석 붙이면 돼가 아니고요. 어떤 사암침자요법을 쓰면 됩니까? 사암침법 중에 어떠한 요법을 적용하면 종류별 입덧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그것 같이 토론해 보겠습니다.